안녕하십니까, 임종훈입니다. 4.13 총선이 40여일도 채 남지 않았죠. 여야의 많은 후보자들이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연일 민심 잡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과 정책들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 불필요한 공약들이 없어 보이는데요.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여기에 대한 최근 보도에서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주 MBC는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선거 실천을 위한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광종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심현수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천성건 광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김기용 광주전남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소중한 한 표 권리를 행사할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시민들 말씀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먼저 봐요. 공약 보고 그리고 좀 저랑 생각이 맞다 싶은 사람 뽑고 그래요. 지킬 공약만 내세웠으면 좋겠다. 그냥 다른 것보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네 원하는 소신껏 그 공약을 발표했던 것만큼만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표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위주의 공약이다 보니까 정작 이제 그 뽑힌 이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민심을 알아가지고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그 마음을 좀 갖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선택 그 폭이 이렇게 넓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한 분 한 분씩 공약을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기존 선거 때보다 아무래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거리에서 만난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정책과 공약 많이 살펴본다고 나왔습니다. 네, 20대 총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작 올해 정책 선거는 만족할 만한 이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선거를 왜 합니까? 선거라는 것은 일종의 더불어서 같이 사는 시민으로서 하나의 규칙을 만드는 하나의 제도화된 것이 선거죠.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그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큰 규칙, 헌법으로부터 해가지고 정책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세한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아주 정확하고 세밀한 그 규칙을 여러분들 앞에 선거 임해서 약속을 하는 이런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봐서 정책 선거에 표방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특히 그 부분이 많이 작용하겠죠?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 법을 만드는 입법 활동과 그다음에 행정부를 통제하는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엔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 자체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엄격한 그와 같은 법 규칙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유권자와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자세한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 선거가 없다라는 것은 선거 자체의 무용론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대 이 총선 바라보시면 이 정책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선거 상황은 정치권이 역대 최악의 일종의 난장판이죠.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40일 남아있는 이 선거 상황에 있어서 결국에는 큰 프레임만 만드는 대로 가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뭘 하겠다라는 것은 과거처럼 똑같이 지역의 출마자들이 무엇을 건설하고 예산을 따오겠다라는 전 근대적인 옛날과 똑같은 행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공약 이행률을 평가하시는 분이죠. 김기용 차장님. 네. 20대 총선의 이 정책 선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사안인데요.
그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선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약속이 지켜져 본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 이행률이 20에서 30%대밖에 되지 않고요. 지난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도 한 35% 정도 됩니다. 지금 네. 이제 그 19대는 이제 50% 정도 돼가 되는데 예. 그 이전보다는 한 15% 정도 포인트가 좀 개선이 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공약이 중요한 선거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에 대한 구도만을 어떻게 짤 것인지 각 정당이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가치로 선거를 치를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들 역시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적어도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 공약을 6개월 이전에 발표를 하고 그것도 이제 문서로만 발표를 하게 돼 있고 개별 의원들한테는 공약을 발표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 공약을 개별 후보자들에게만 제시하게 하고 또 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책 선거가 더욱더 요원해 있고 지금 20대 총선에서는 이것이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직면해 있는 게 아직도 공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최근에서야 되기도 했고요. 이 천성공 교수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 정당이 되어야 되는 건 필수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매번 선거, 각종 선거 때마다 지금 물론 이번 20대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책이 실종됐다 이런 얘기들이 매번 되풀이되고 오지 네.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번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구 획정도 굉장히 기록적으로 늦어졌죠. 거기다가 지금 각 여야 할 것 없이 각 정파에서는 계파 갈등으로 지금 공천 작업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공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후보자들이 공약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물리적인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유권자분들께서도 공약을 보고 선거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길거리에 나가 보면은 각 이 후보 예정자들이 길거리에 이제 현수막 이런데 자신의 얼굴만 큰 거 있을 뿐이지 거기에 그리고 무슨 간단한 구호 수준의 이런 거 이외에는 구체적인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흔한 표현으로 해는 기우는데 갈 길은 아직 멉니다. 네. 불과 4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아직도 공식적인 이제 후보자들의 공약이 마련이 안 돼서 유권자들한테 제공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어떤 네. 정책 공약 선거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해봅니다. 네, 뭐 선관위에서는 이 부분 자세히 볼 것도 같은데요. 정책 선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이 있어야 네. 비교도 해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선거가 40여일 앞두고 있지만 정당조차 어떤 공약집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경선도 대체적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하고 있고 그 방식이 이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당이 무슨 정책을 추진하는지 네. 또 후보자별로 어떤 좀 주요 정책들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응하게 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 또한 예전 선거와 특별히 다른 점 없이 정책 선거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네. 공약집도 없는 깜깜이 4.13 총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난 것도 있고. 아직 공약집이 안 나왔나 보네요. 예,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아직 정당에서 네. 어떤 공약집을 공식적인 공약집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공약들 일부는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공약집 형태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약집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선거, 뭐 자기를 뽑아달라고 이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유권자들은 이 공약과 정책을 굉장히 본다는 것 같은데요. 이 정책 공약 선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유광중 차장님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싶은데요. 예, 정책 선거라고 하면 정책이 그 선거에서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말할 수 있겠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후보들이 제시하는 그 정책의 효용성 그리고 현직인 경우는 네. 그 당선 당시에 제시했던 공약 이행 정도 이러한 정책들이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리 요소가 있겠지만 네. 이 정책들이 가장 중요한 고리 요소로 작용되는 선거를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정책 선거가 시행되게 되면
정당이나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정책, 또 효용성이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사회 문제나 국가적 문제, 이런 해결 방안들을 네.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고질적인 선거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돈 선거, 또 비방 흑색 선전, 이러한 것들이 정책에 묻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현재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선거사무소 외벽면에 대형 현수막 걸므로 인해서 어떤 뭐 일조권도 침해되고 이런 문제들, 또 선거가 본격화가 되면은 거리에서 연설 때문에 로고송 네. 털고 연설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방해 어려운 문제들, 그렇죠. 또 원치 않은 전화, 문자 이런 받는 형태, 이런 그 우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에서 정책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선거 자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 선거가 꼭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은 맞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이 정치권의 문제도 아까 제기하셨는데요, 우리 교수님. 이 관련해서 이 정책 선거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 선거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치가 존재 가치가 없죠. 네.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전혀 언급이 없고 네. 모음집도 없는 상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대대적인 이 매니페스토 선거 운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원래 어원적인 의미에서 매니페스토라는 말은 이제 정책을 공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틴어의 어원이라는 것은 증거를 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증거를 국민들 앞에 뭘 내보였냐? 자기 뽑아주면은 임기 동안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적인 효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원래 어원적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상실되고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뭐 정책 선거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도 아까 언급을 했는데 우리 김경 차장님, 강주 전남의 이 정책 선거 또 이행률 이게 좀 궁금한데요. 굉장히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예. 이제 국회의원의 전체적인 19대 국회에서는 한 50%대, 51% 정도의 공약 이행률을 갖고 있는데 네. 광주 같은 경우는 한 47% 정도 되니까 네. 평균보다 좀 떨어지고요. 예. 전남의 경우는 상황이 더 나쁜데요. 네. 한 3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3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도 있고 예.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공약을 만들 당시에 그 민원들을 받아서 그 민원을 나열하는 정도의 수준의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만들 때는 입법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입법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줬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재정과제 같은 경우에는 공약 예산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자들한테 제시를 해줘야지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지는 못한 거죠. 실제로 이제 19대 국회의원들의 그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667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86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2년 예산을 동원을 해야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실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자체가 공약 이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정치인들에게만 무조건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는 게 유권자들의 요구 자체를 어떻게 수정하게 할 것인지 설득하게 할 것인지 또 유권자들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공약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 선거가 구태를 반복하는 형태. 그래서 정치인들은 약속을 안 지키고 또 유권자들은 어차피 안 지켜질 공약에 대해서 구도만을 가지고 자기의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위 거짓의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강주 전남의 정책 공약 이행률은 이따가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 정책 공약을 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유 차장님. 예. 이제 정당의 공약 같은 경우는 네. 이제 10대 공약이라고 해서 중앙선관위에서 10대 공약을 받아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공약집을 발행해서 네. 그 공약집을 이제 배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선거법상은 공약집은 네.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공약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나 이게 집행부에만 허용하고 있고 아, 의원들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선거 공보를 받아봤을 때 예비 후보자들이 그 우편물로 보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비 후보자들이 이제 그 매세대 10% 범위 내에서 이제 발송한 그 홍보물 그 속에도 이제 일부는 포함됐습니다만 예. 선거 기간 중에 본 선거에 들어갔을 때 그 공보에 게재되는 이제 그 공약 네. 그것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 그게 있는 이제 거죠. 1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이제 예비 후보자가 예비 후보자가 예, 세대에 그러면 보내는.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은 예. 이 공약 아까 말씀하신 이 홍보물을 예.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 말씀하시는 선거 기간 중에 발송하는 선거 공보 또는 예비 후보 기간 중에 발송하는 선거 홍보물 그 두 가지 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확인하는 방법도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를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영국이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공약집을 책으로 만들어서 네. 판매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판매를 정당이 만드는 것을 판매를 하게 되고 그 책이 나오면 사실은 다음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이 변할 줄 알기 때문에 네. 주가도 움직이고요. 아. 그다음에 사회 정책도 이제 예측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별로 어떤 정책의 차이가 있는지 이게 분명하게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공약집이 보통 한 6개월 이전에 나와야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 당에 있는 정책 공약을 베껴서 자기가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들이 네. 많기 때문에 오늘 선거면 어제까지 이제 공약을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네. 내일이 선거면 오늘까지 공약을 발표를 하는 구조가 되니까 정책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정당도 책임을 안 지고 후보자도 책임을 안 지는 나쁜 사례가 좀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이라든가 공약을 급조해서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청 교수님?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앞에서 우리 김본 부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형식적인 면에서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약속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그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쌍방간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약속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후보가 물론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후보가 이러한 자신과의 유권자들하고의 약속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 그거를 제공하는 거는 또 유권자의 몫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최악이라고 불리우는 19대 국회 같은 경우에 광주나 전남 지역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하 또는 최하위를 기록하는 네. 그런 이제 공약 이행률을 봤을 때 아직 우리 지역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어떤 유권자분들께서 공약이라든가 정책에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19대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것이 일종의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그런 공약이라든가 정책에 보다 관심을 갖고 그 국회의원들을 채찍질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들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 유권자들도 이 공약 정책하고 관련돼서 보다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오늘 토론 직전에 이제 제가 중앙선관위에 가보면은 이제 그런 홈페이지에 보면 유권자들의 공약 제안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꼼꼼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안하신 분들의 출신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이 좀 낮고요. 뭐 수도권이라든가 TK 지역이 좀 높은 거는 봤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에서 그간에 이제 썩 좋지 않은 겁니다만은 어떤 묻지마식 어떤 투표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그런 것에 좀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향후 후보자들의 어떤 공약 실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 공약 이행률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이 방법이 매니페스토 운동이죠. 매니페스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처장님. 이것들을 강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권유하는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주관할 수는 없고요. 예. 어떤 그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지원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매니페스토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공약집, 공약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공약집에 수록되어 있는 그 정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네. 또 그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필요하며 또 돈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공약들이 이제 정책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것은 당장 시행해야 되고 어떤 것은 나중에 시행해도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런 형태의 공약들을 매니페스토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1997년도 토니 블레어가 이제 당수로 했던 그 노동당이 매니페스토를 제시하고 18년간 장기 집권해왔던 보수당을 제치고 아마 그때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계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03년도 통일 지방선거에서 그건 정당 중심이 아니라 이제 후보자 중심으로 여러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지자선거에서 이제 매니페스토를 제시하고 당선이 돼서 이제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지방선거였죠.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 또 언론, 학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 중심으로 끌고 가는 형태로 이제 도입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제 정책 선거, 공약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말씀 도중에 나온 게 도대체 이 정책 선거가 실종되느냐. 여기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굉장히 이행률이 낮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우리 청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정책 선거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국한시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도 참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정치 불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정치 불신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 기본적으로 정당 및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크고요. 그들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어떤 정책이나 공약들이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뭐 앞에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과거 대선 공약 이행률이라고 하는 게 20-30%대고 지금 이제 19대에서 한 50%대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제가 좀 더 꼼꼼히 봤더니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상당히 후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래도 예산 정도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 중이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마무리는 될 수 있다.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50%예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18대에 비하면은 한 16% 정도 증가는 했습니다. 50%니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나마라도 했다고 하는 게 또 매니페스토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이런 반증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거에 이걸 뭐 관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는 이런 선거들. 물론 이제 개개인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보면 공약 보고 찍겠다 이건 하시면서 또 막상 투표장에 가시면 또 우리 동네 분이시고 우리 집안 분이시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조금 이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2014년에 그 730 재보궐선거에서 순천 곡성에 말 그대로 최초로 여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그 이정현 의원이시죠? 그분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뭐 그건 공약이라기보다는 구호인데 예산 폭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가는 걸 본다 그러면은 뭐 아직은 2006년에 우리가 매니페스토 운동이 최초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불과 10년이기 때문에 너무 첫 술에 이제 배부를 거라는 건 과욕일 것 같고요. 점차 정착되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침 교수님, 이 원인에 대해서 잠깐 들었지만 일당 독점 구조가 원인이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일당 독과점 구조는 한국 정치, 뭐 광주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죠. 그래서 지역 기반의 특정 정당이 하다 보니까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 막대기만 꽂으면 된다. 뭐 그런 그 흐름들이 이어져 왔는데. 사실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은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행태를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번에 또 총선에서도 정책 선거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전통적인 습관과 행태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후보자다 정당은 그저 그렇구나. 그런 그 행태로 같이 가는 시스템의 문제죠.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것은 항시 생활화돼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 후원금이 항시 내가 가령 낙태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복지 문제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당에 찍겠느냐, 어느 후보에게 찍겠느냐 하면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 행태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치 후원금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선거 때만 돼서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건 특정 정당과 어떤 그 정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적인 상황에서 항시 매니페스토라는 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규칙을 만드는 것인데 그 규칙을 항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유권자들과 정당이 관심을 가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지역 독점 구도보다는 전반적인 이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차원에 봐서는 그런 시스템이 개편되지 않으니까 정책 선거가 상실이 되고, 그다음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이 그 시험 보는 학생들이 당일치기 시험을 보듯이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부정의한 사회라고 얘기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스템적인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정치 프레임을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경욱 소장님, 이 부분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요. 독과점 구도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다고 우리 교수님 지적하셨는데 독과점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정책을 제안하든 그 정답은 정해져 있고 그 당선될 정당은 정해져 있는 구조 내 속에서는 유효적 경쟁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이런 구조, 그러니까 독점적 구조의 정치 구도 자체는 사실은 유권자들한테는 최악의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광주 전남도 독점 구조지만 대구 경북도 독점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공약 이율은 어떤지요? 거기도 상대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높진 그렇습니까? 않는데 그런데 이제 유효적 경쟁이 있는 지역 내 속에서는 공약 이행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다양성도 굉장히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다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19대 총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자주 토론회 할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한 정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다른 정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광주역 존치 문제를 가지고 광주의 북구에 있는 후보자들은 전부 다 이제 광주역의 KTX 진입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광산구에 있는 유권 후보들은 뭐 이제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이게 그 광산구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거죠. 뭐냐면 정당이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 당사자들에게 방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당 자체가 취약한 거고 또 정책의 실현성도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역 갈등을 조장을 하게 되고 중앙 정부에 또 중앙 권력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선거 무용, 정책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선거 무용론에 가까운 입장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정당이 자기가 속해 있는 후보자들에게 정책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연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 정당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그 정책을 만들어서 교수님 이야기한 거하고 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유권자들과 후보, 정당, 시스템적으로 우리 정치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민주주의 공과 과정에서 보다 분별력 있고 질 높은 정치 학습이 돼야 되는 것이 어떤 측면이냐면요. 이번에도 지금 공약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역만 국한되지 않고 어느 지역은 심혈관센터를 만들겠다. 어디는 노인복지센터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런 말에 다시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정강에 있습니다. 정당에. 무소속은 예외를 하더라도 그 정강 플랫폼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복지나 또 다른 그런 병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있어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학습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 봐서 이번에도 나타난 것 중에 전국적인 측면에서 국회의원으로 여기 우리 지역에 나오는 분이 노인복지가 약하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봐서 이런 법을 만들면서 특수법 차원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유권자들은 그냥 자기 지역에 던져주는 하나의 먹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역의 이해관계만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가법을 하고 정당은 국가 일을 하라고 하는 표를 주는 것인데 그 정도로 봐서 이건 지방선거인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인지 대통령 선거인지 구분이 없어요. 기본적인 업무 파악도 안 됐다는 말인 기본적으로 것 같기도 봐서 한데요. 그렇게 예. 가고 유권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면밀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예. 그 공약을 한다는 게 자체 예, 문제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우리 유광용 처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이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계셨을 텐데 강주 전남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표를 잠깐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매 선거 때마다 실시를 하는 사항인데 지난번 14년도 실시한 지방선거 때 정책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겠다고 이제 응답을 한 비율인데 네. 전국 평균이 33.5%예요. 예. 근데 광주 전남이 22.8%로 10.7%가 낮아요, 평균보다. 예. 또 2008년도 제18대 국선 때는 전국 평균이 35.4%인데 광주 전남이 27.9%로 7.5%가 낮습니다. 이제 이런 비율 자체가 어쨌든 이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특수성이라든지 뭐 그런 구조하고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지역의 특수성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공약 자체가 정당에서 공천을 받을 때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네. 그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당선되는 경우는 어떻게 얼마나 이행했는지 정도가 다시 공천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당 구조. 아까 우리 교수님께 시스템 문제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임기 중에 공약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이고 또 공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죠. 예. 예.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인지 시장인지 혹은 뭐 구청장인지 모르는 공약들을 혹은 대통령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약의 종류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후보자의 말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릅니다. 예. 그 표리부동형 공약, 그 다음에 어떤 그 재정을 돈을 예산을 끌어오겠다. 그다음에 실행 계획이 없어요. 예. 그럼 빈수레형 공약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뭐 이런 공약도 있고요. 또 선거 임해서 막 급조를 해요. 막 이런 형태들이 결국에는 또 나가서 국민을 기만하고 유권자들 기만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항시 그런 시스템에 할 수 있는 우리 정치 문화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근본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대 총선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주 전남 이야기 지금 경쟁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청 교수님, 이 선거 구도가 굉장히 지금 복잡한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 선거 가능할지요? 서두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리적인 시간도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어떤 식으로든 공약은 제시는 하시겠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이제 내실이 있고 잘 네. 준비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 우선 이제 이번 선거 앞서서 이제 앞부분에 한 가지 첨언 드리고 싶은 게 특정 지역의 어떤 특정당의 독점 구도가 어떤 공약 이행률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특정 정당에 의해서 독점 구도가 오랫동안 있었죠.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기도 합니다. 예. 뭐 TK 지역도 그러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19대 국회에서 공약 이행률을 비교를 했을 때 대표적으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60%가 가깝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전남 지역이 불과 38%입니다. 아, 이게 뭐 2배 가까운 수치네요. 예. 그리고 광주 지역이 한 47%. 이건 이제 뭘 의미하는 건지. 같은 이 독점 구도지만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집권당이냐 야당이냐 뭐 이런 뭐 것들도 그럴 이제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좌우를 예. 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이제 20대 총선하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지역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특정당의 독점구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말 그대로 아주 오랜만에 예.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선택권을 가졌다는 네. 겁니다. 물론 분열된 야당 뭐 어쨌거나 우리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는 비록 분열됐지만 두 야당의 어떤 경쟁 구도가 양강 되고 구도 있죠? 예, 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9대까지만 해도 또 선택권이 사실은 거의 없었죠. 없는 예.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택권이 주어진 만큼 뭐 지금 이제 서로 간에는 서로 내 탓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야권이 이렇게 분열된 거는 서로 나간 사람 잘못이다, 나가게 만든 사람 잘못이다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네. 말 그대로 이 매니페스토 정신을 살려서 진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얼마나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선거가 이번 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유광주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양강 구도인데 많은 예비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경쟁 구도긴 한데요. 이 정책들 많이 들고 나올 것도 같은데 이번엔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제가 예비 후보자 수 가지고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 총 44명이 등록을 했는데 이 중에 무소속이 16명이에요. 36% 정도가 이제 무소속이었고 전남 같은 경우는 56명이 등록을 했는데 무소속이 23명으로서 41%에 달합니다. 예.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10명 이상의 후보를 이제 등록을 하게 한 그 소속 정당은 한 정당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때 당시는. 네. 근데 이번에 아직 이제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어제 시점으로 이제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 49명이 등록을 했어요. 예. 그 중에 무소속은 5명이 불과합니다. 또 전남 같은 경우도 총 66명이 등록을 했지만 무소속은 9명이. 그리고 10명 이상의 다수의 예비 후보자를 등록시킨 그런 정당이 광주는 2개 정당, 전남은 3개 정당이 된다. 그렇습니까? 전남은 어느 당이 또 있는 거죠?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과거 19대 총선 같은 경우는 정당의 특정 후보자, 특정 정당과 무소속의 어떤 경쟁 구도였다면 이번 선거는 정당 간의 그 경쟁 구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공천에서 낙선하는 경우 또 일부는 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거구가 다사 경쟁 구도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그 인물 교체론이 꽤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책보다는 인물 교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이 정책 선거가 실종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방금 처장님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예비 후보자를 네. 봤는데 대부분 현역 그 국회의원, 소위 기득권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다고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조금 수가 적죠. 특히 광주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과연 인물론이 되겠느냐. 서두에도 말씀 우리가 논쟁에서 했지만 정책 선거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투표자들이 유권자들이 가져줄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인물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에 특히 정당이 이렇게 다자구도적인 측면으로 간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정당의 플랫폼에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추구입니다. 예. 그 다양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이 지역에. 그러면 찬스가 왔습니다. 네. 그러나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투표 행태를 지금까지 몇 번 찍고 몇 번 찍는 거로 정형화했던 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물론과 결국 정당에 대한 굉장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선거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처장님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네. 좀 다른 부분이 네.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당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약만 6개월 이전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정책 공약뿐만 아니라 선거구도 일찍 획정이 돼야 되지만 후보자가 일찍이 지명이 돼야지 그 이게 문제도 가능합니다. 있죠. 예, 아직까지 왜냐하면 후보가 안 나왔죠. 이게 왜 그 중요하냐면
사실은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나 우리나라나 그 일반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선진국들에는 좋은 정치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후보자를 일찍 지명을 하면서 이제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네. 1차적으로 정당이 검증을 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언론과 시민사회가 검증을 해서 유권자는 최종 선택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후보자가 그 컨텐츠가 없거나 아니면 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그 흠결이 있게 되면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선택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40일도 남겨놓지 않고 후보자를 결정 안 해주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다당제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후보자가 선택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19대 때 이제 선거구도 일찍 결정을 하고 후보자도 일찍 지명을 하겠다고 정당들이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안 지켜졌기 때문에 문제였고 여전히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19대 그 전에 있었던 국회에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이게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제 그 정당이 좀 속도를 내서 후보자를 일찍 지명을 해주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정당이 후보자들에게 공약에 대해서까지도 일정 정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구도를 만들어 줘야만 정당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도가 가야 된다. 이게 그 말씀이시죠?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번 20대도 정책 선거는 그럼 상당히 힘들겠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공약을 발굴하고 이 내세울 수 있도록 어떤 이 지원책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혹은 이 프레스를 줘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이 부분을 좀 역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장님. 저희들이 네. 정책 선거를 하고자 예. 이 법안의 설명이라든지 또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네. 이번 저희들이 이제 투표 참여 그런 홍보 활동을 겸해서 정책 선거의 필요성 이것들을 충분히 이제 안내하고 설명을 드리고 홍보를 해서 어쨌든 정책 선거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실천을 위한 노력들, 이 감시 활동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 교수님은 어떤 방안들이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예, 그 현실적으로 보면 그 공약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 후보자 간 또 정당 간 차별화를 크게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정당은 정당대로 네. 이 후보자는 이 후보자대로 최대한 표를 많이 얻어야지 당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 뭐 유권자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하다 보면은 정책이라든가 공약이 서로 엇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현대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 뭐 이런 정책 선거가 보다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이러한 후보자들이 또는 당선자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이런 감시 기능, 뭐 개개인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사회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라도 이런 상시적인 감시 활동이 이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분석이라든가 평가 이런 것들이 공청회식으로 뭐 이런 형식을 빌어서라도 좀 그런 것들이 알려짐으로써 보다 이제 향후 뭐 이번 선거를 포함해서 이 후보자들이 정책 선거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다시 말씀드려서 좀 정책 공약하고 관련돼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좀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정책 선거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생각합니다.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는데요. 네. 유광종 차장님. 예. 정책 선거 저희들이 이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이제 3월 14일 날 정당의 각 시당 대표자를 하고 더불어서 이제 협약식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 예. 선거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정책 선거를 의미 있는 거네요. 정책 예. 선거를 해보자라고 이제 정당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게 14일 날 예정이 돼 있고. 또 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 공보를 인터넷에 전부 다 모든 후보자 선거 공보 다 이제 홍보를 게재를 할 것이고 예. 선거가 임박한 4월 1일부터 4월 7일간 일주일간입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공약 바로 알기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정책 선거에 대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굴리려고 지금 예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 교수님도 이 정책 선거, 공약 선거가 되기 위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금이라도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시민사회 단체, 네. 그다음에 특히 유권자 연맹, 또 언론 쪽에서 좀 더 분별력 있게 또 정밀하게 정책 선거를 유도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서로 경쟁을 유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경쟁을 유도하면서 제자리 되는 그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산 앞서 얘기했지만 무슨 예산 폭탄 40년 전이나 지금까지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의식 가지고는 정치 발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국가 발전이고 더불어서 지역 발전이죠. 그런 차원에서 경쟁을 붙이더라도 제대로 된 경쟁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 차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 정책 아까 청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상시적으로 이제 공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정책 선거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거 닥쳐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다 보니까 제대로 접근이 안 되는데요. 이제 사전에 공약을 검증을 하고 사후에 평가를 해서 이것들이 다시 이제 반영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게 취약합니다. 실제로 이제 공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는 공표가 가능한데 개별 의원들을 순위를 매겨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권이 이제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겠다는 형태로 이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유권자들도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유권자들을 접근하다 보면 시혜적인 것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주인이 되면 사실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될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 공약들이 내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향후에도 정책 선거로 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 교수님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선거는 결국 축제의 장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시민들, 주민들이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정리를 해서 정책화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를 해야 되겠고 유권자들 또한 그런 기만성이라든지 하나의 사기성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리는 그런 투표 행태가 보여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차장님. 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정책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어렵더라도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표장으로 꼭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보고 선택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이번 선거만큼은 꼭 행동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 교수님. 그렇습니다.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후보자가 결정이 되면 무수히 많은 공약들 나올 겁니다.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옥석을 가리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거는 당연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 본부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의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개인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 신용카드 쓰면은 신용카드 청구서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이거 결제일 되면은 세금 고지서로 날라올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공약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의 공약 가운데 너무 허황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이런 것들은 잘 좀 가려서 현명한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20대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쟁 구도 때문에 강주 전남의 유권자들은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죠.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이 정책 선거가 이 답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권자분들이 여러 후보들을 바라볼 때 정책의 눈으로 선택하는 선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